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미국의 윌리엄 케일린과 그레그 서멘자, 그리고 영국의 피터 래클리프 등 3명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 세포가 산소 농도에 적응하는 과정을 밝혀내 빈혈과 암 등 혈중 산소 농도와 관련된 질환의 치료법 수립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가 상급기관 몰래 처장들의 직책 판공비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표창 포상금도 기본급에 비례하도록 바꿔 이전보다 최대 10배 이상 포상금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YTN사이언스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고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원자력 안전 관련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연구 정지안에 대한 질문에 오는 11일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예정대로 심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미국의 윌리엄 케일린과 그레그 서멘자, 그리고 영국의 피터 래클리프 등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세포가 산소 농도에 적응하는 과정을 밝혀내서 빈혈과 암 등의 치료법 수립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케일린과 존스 호킨스 대학의 그레그 스멘자,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피터 래클리프 등 3명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산소 농도에 따른 세포의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공로를 인정해 이들 3명을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Nobel Assembly at Karolinska Institutet has today decided to award the 2019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jointly to William Kaelin, Sir Peter Ratcliffe, and Greg Semenza for their discoveries of how cells sense and adapt to oxygen availability. 이들은 세포가 산소 농도에 적응하는 과정을 밝혀내 빈혈과 암 등 혈중 산소 농도와 관련된 질환의 치료법 수립에 기여했다고 노벨위원회는 평가했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발표를 시작으로 오늘은 물리학상, 내일은 화학상, 10일은 문학상, 11일은 평화상이, 그리고 14일은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와 관련해 외신에서는 10대 기후운동가인 스웨덴의 툰베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003년생인 툰베리는 지난해 8월 학교에 가는 대신 스웨덴 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툰베리의 호소는 전 세계 100여 개 도시에서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툰베리는 지난달 유엔 총회 일정 중 하나인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격정적인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세계 지도자들이 꿈을 빼앗아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취임 후 노벨 평화상의 애착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들에게 공평하게 수여한다면 자신은 많은 일과 관련해 노벨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상자 선정이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스웨덴 할리먼의 이른바 미투 논란으로 시상이 취소된 노벨 문학상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수상자가 오는 10일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세포의 적응 과정을 연구한 3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번 연구는 빈혈이나 암과 같은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약학과 이유미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세포가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산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세포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의 경우라든가 빈혈이 있는 사람, 정상인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부족해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조직에서의 세포를 우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포 안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세포가 저산소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저산소 상태에 놓인 세포가 어떻게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적응하는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지, 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죽는 것인지, 산다면 어떻게 생존하는지 등등 저산소 상태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세포가 과연 산소 농도에 반응하는 기작과 원리가 무엇인지가 잘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이 세 분의 과학자가 이런 기전을 처음으로 밝혀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연구의 구체적인 원리와 기전은 무엇인가요? 네,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신 세 분의 과학자는 모두 그 저산소 상태에서 세포가 적응할 때 이에 필요한 유전자들이 유도된다는 것을 밝힌 것인데요. 특히 저산소 유도인자라고 하는 HIF라는 것이 이런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키가 되는 전사인자 단백질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고요. 이들이 조절한 여러 유전자들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세포가 산소를 어떻게 센싱하고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밝힌 것입니다. 저산소 상태를 또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혈관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혈관 신생의 원인이 저산소다라는 것도 처음으로 밝혔고, 우리 몸이 저산소 상태가 되면 제일 먼저 신장세포에서 저산소 상태를 감지하고 적혈구 합성을 촉진시키는 에리스로포에틴 유전자가 발현이 증가되고 우리 몸의 산소 농도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도록 한다는 것도 규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세포가 산소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몸과 세포가 생리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에너지 대사나 세포 생존과 같은 부분에서 적응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인자, 그리고 그 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인자가 무엇인지를 찾으셨고, 이들의 작용 기전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포가 산소 농도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묻는 근본적인 과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연구가 실제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번 연구는 저산소 상태가 나타나는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뿐 아니라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1위를 차지하는 암과 같은 질병은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인데, 실제로 암은 산소가 부족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잘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은 증식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저산소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암이 악성화되는 것은 이러한 저산소 상태에 매우 잘 적응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정상 세포에 비해서 산소가 없이도 잘 살아남기도 하고, 잘 증식하고, 또 전이성이 강한 세포로 바뀌기도 하고, 또한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갖도록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산소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혈관을 새롭게 만드는 물질도 분비하기도 해서 많은 혈관을 생성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암 조직은 더욱더 잘 자라고 급속히 커질 뿐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혈관은 이 암이 전이를 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암이라는 질병에서 그 치료법을 개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혈관을 과도하게 만드는 질병이 있는데요. 당뇨병성 망막증이라든가 건선,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같은 혈관 과다 질환을 이해하고 그 기전을 연구하는 데에도 이 저산소 신호 전달과 저산소 미세 환경 연구는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의학 분야에서도 이 연구가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 몸은 사실 모든 조직이 다 산소가 잘 전달이 되고 풍부한 조직은 아닙니다. 저산소 상태는 우리 몸의 줄기세포가 생성되고 유지되는 환경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몸에 혈액을 만드는 혈액줄기세포가 있는 골수 역시 저산소 환경이고요. 또 각 장기의 줄기세포가 분포하는 곳은 저산소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연구에도 이 연구가 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분야라든가 조직 재생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혈관 과다 생성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연구, 그리고 암의 악성화 과정에서 암의 미세 환경으로서 이러한 저산소 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면 악성화를 억제하고 항암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HIF의 억제제 개발, 그리고 혈관 신생 억제제 개발 등이 대표적인 암 치료제 또는 혈관 과다 질환 치료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공학적으로 인공장기 등을 만들 때 혈관을 같이 유도해서 혈관을 자연스럽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저산소 신호, 그리고 저산소 상태에서 증가하는 대사체를 활용하는 연구도 요즘 이루어지고 있고요. 질병 치료와 예방, 그리고 치료제 개발, 조직공학이나 줄기세포공학 등의 이 저산소 연구는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경북대학교 약학과 이효미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ST가 상급기관 몰래 처장들의 직책 판공비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창 포상금도 기본급에 비례하도록 규정을 바꿔서 보직자들은 이전보다 최대 10배 이상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이성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32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ST. 지난해 말 직책 판공비를 인상하면서 유일하게 처장급 판공비만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30% 올렸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알고 보니 교학처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내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조치였습니다. 판공비는 인건비나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상급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마저 생략했습니다. 사실상 셀프 인상의 몰래 인상입니다. 상급 감독기관의 승인 없이 처당들의 처우 수준을 갖다가 스스로가 인상했다면 원상복귀되는 것이 원칙이다. UST의 이상한 일은 또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던 표창 제도를 갑자기 보직자와 일반 직원으로 나눈 겁니다. 포상금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기본급의 5%에서 10%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팀장 이상 보직자들은 포상 확률이 커지고 포상금도 대폭 늘게 됩니다. 기본급이 높은 처장급은 포상액이 최고 10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UST는 학교에 따라 판공비 지급 기준을 개정했고 표창 제도는 직원 만족도 제고와 실적 중심의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해 개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그 학교에 의거해서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나옴으로써 저희가 그 관련 상급기관 규정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UST 처장 3명 가운데 2명은 전직 과기부 출신으로 이들이 요직을 차지하며 본인들 이속만 챙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을 모셨다는 거는 그런 것들에서 미스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 전문가로 모셨을 텐데 그렇다면은 처장이 알고도 묵인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그분도 몰랐다면 그것 또한 더 문제가 된 거죠.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계는 UST 외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이 원전 안전보실 문제에 대한 여야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한빛 1호기 수동 정지 사고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더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갑작스러운 열출력 상승으로 일어난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고. 인재로 드러난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의 늑장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원전 사고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사항일 텐데 정말 개나리 보찜 메고 한양 가는 것처럼
초기에 5월 10일 날 그 한빛 1호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원안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일 간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공동조사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한일 공동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와 공식적인 협의체는 있습니까? 저희들 규제기관 차원에서는 한중일 규제자 회의가 있고요. 라돈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던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대진 침대 사태 후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리 감독에 허점이 많다고 질타했습니다. 총 25개 업체에 22만 개가 넘는 제품을 안전 기준치가 초과했기 때문에 제품 수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수거율은 53%에 불과합니다. 최근 드론에 의한 원전 공격이 속속 발견되고 있지만 규제에 막혀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점검 후 재가동 승인을 받은 원전이 잇따라 정지한 것도 원전 안전성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현안에 대한 원안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오늘 11일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월성 원전 1호기의 연구 정지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정지안이 의결되면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연구 정지 원전이 됩니다. 엄 위원장은 어제 열린 국회 과방위의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등과 관련해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이 의결된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안건 심의를 미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엄 위원장은 원안위가 심사하는 내용은 이와 관련성이 없다며 사업자 입장에서 연구 정지안을 취소할 수 있지만 심의에서 논의할 과정은 아니라고 밝혀 안건 상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지난 2월 원안위의 연구 정지를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며 원안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젊은 연구자들을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어제 기초과학연구원에 방문해 젊은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IBS에 있는 우수한 연구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연구자들과 IBS 연구단 운영과 연구자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IBS의 운영 현황과 지하실험 연구단, 연구 현장에 대해서도 보고받았습니다. 장관 방문에 맞춰 민주노총 소속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IBS 종합감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특별점검과 올해 초 4개 연구단 대상 감사에서 채용 비리와 연구비 횡령, 표절 등 불법 행위와 연구 윤리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지난 6월부터 추가 종합감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아르헨티나 과학기술생산혁신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어제 세종 과기정통부에서 최 장관과 호세리노 살바도르 바라냐오 아르헨티나 과학기술생산혁신부 장관이 만나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해각서에는 두 부처가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바이오, 나노기술 분야 등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공유하고 연구자들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며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바라냐오 장관은 방한 중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KT 등 국내 바이오, ICT 분야 기관과 기업을 방문하고 민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2018년 노벨 평화상 포럼에서
세계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의 실반은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갈등과 굶주림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는 단순히 생태계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식량 불안까지 조장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생산의 감산과 기근에 대해서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